오늘은 손녀 예린이의 6번째 생일이었어요. 정옥은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며 마음이 들떠 있었죠. 손녀의 생일만큼은 그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할머니, 생일 케이크는 언제 나와요? 예린이가 거실에서 깡충깡충 뛰어다니며 물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우리 예린이. 할머니가 예쁜 케이크 준비해 놓았어.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박진수와 며느리 지혜가 들어왔어요. 박진수는 1999년부터 시작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혜는 전업주부였죠. 둘 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딸의 생일만큼은 챙기려 했어요.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지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예린이 생일인데 이 정도야 뭐. 정옥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박경수도 평소보다 일찍 들어와 자리에 앉았어요. 70이 넘은 박경수는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예린이를 무척 아껴했죠. 우리 예린이 생일 축하한다. 박경수가 예린이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예린이가 박경수의 목에 팔을 두르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정옥은 예린이의 옆모습을 보다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예린이가 웃을 때의 표정, 눈매의 모양,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마치 젊은 시절 박경수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너무 민감한 건가? 정옥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하지만 한번 들어온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생일 파티가 끝나고 예린이를 재울 시간이 되었어요. 평소라면 지혜나 정옥이 아이를 재웠는데 이상하게 박경수가 먼저 나섰어요. 내가 예린이 재울게. 오늘은 생일이니까 할아버지가 특별히 재워주자. 박경수가 예린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지혜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 손녀하고 좀 놀아줘야지. 박경수는 예린이를 안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정옥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어요. 안방에서 들려오는 박경수와 예린이의 대화가 신경 쓰였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우리 비밀 얘기할까? 예린이의 맑은 목소리가 복도를 통해 들려왔어요. 비밀 얘기? 무슨 비밀? 박경수의 목소리에는 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몰라도 되는 거. 그 순간 정옥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어요. 6살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무엇보다 박경수가 그 말에 당황하기는커녕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보였죠. 그래,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구나. 박경수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정옥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았어요. 40여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지만 요즘 들어 뭔가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특히 예린이에 대한 애정이 유독 각별했죠. 물론 할아버지가 손녀를 예뻐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박경수의 경우는 뭔가 달랐어요. 마치 자신의 친딸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정옥은 자신을 다독였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박경수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예린이 잘 잤어? 정옥이 물었습니다. 응, 피곤했나 보네. 금방 잠들었어. 박경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옥의 눈에는 박경수의 표정이 뭔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정옥은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예린이의 얼굴과 박경수의 젊은 시절 모습이 자꾸 겹쳐 보였거든요.
그리고 예린이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할아버지만 아는 비밀. 6살 아이가 어떤 비밀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할아버지와만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걸까요? 정옥은 침대에서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한 지 40여 년 박경수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자신이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정옥은 겨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예린이의 얼굴과 박경수의 모습이 계속 나타났죠.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불쾌한 예감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예린이의 생일이 지나고 며칠 후 정옥은 며느리 지혜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저 잠깐 예린이랑 마트 다녀올게요. 지혜가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또, 어제도 나갔잖아. 정욱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 예린이가 필요한 게 있다고 해서요. 아이용품은 자주 떨어지니까요. 지혜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욱의 눈에는 지혜의 표정이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핑계를 대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예린이를 데리고 나가는 시간도 너무 길었죠. 보통 2~3시간씩 나가 있곤 했어요. 예린아, 엄마랑 어디 갔다 왔어? 정욱이 돌아온 예린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예린이가 시원하지 않은 대답을 했어요. 놀이터? 어떤 놀이터?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비밀이래요. 예린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또 비밀이었어요. 요즘 들어 이 집에는 비밀이 너무 많았죠. 정옥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예린이를 재울 시간이 되자 또다시 박경수가 나섰어요. 오늘도 내가 재울게. 박경수가 예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지혜가 말했지만 박경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손녀랑 시간 보내는 것도 좋잖아. 박경수는 예린이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욱은 이상했어요. 결혼 초기에도 박경수는 육아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아들 박진수를 키울 때도 대부분 정욱이 도맡아 했었죠. 그런데 손녀에게만은 유독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여보, 요즘 아버님이 예린이를 많이 챙기시네요. 지혜가 박진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아빠가 원래 그렇게 아이들을 좋아하셨나? 박진수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내가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박진수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그냥 나이 드시면서 손녀가 예뻐 보이시는 거 아닐까요? 요즘 할아버지들 다 그런다던데. 하지만 정욱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며칠 후 정욱은 지혜가 전화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미안해,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아. 시어머니가 집에 계셔서. 지혜의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정욱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친구요. 동네 엄마들이요. 지혜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욱의 귀에는 지혜의 목소리가 마치 남자와 통화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여자친구와 통화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톤이었거든요. 다음 날 예린이와 단둘이 있을 기회가 생겼어요. 지혜는 또 나갔고 박경수는 경로당에, 박진수는 회사에 갔었죠. 예린아, 할머니랑 얘기 좀 할까? 정욱이 예린이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예린이가 순진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랑 무슨 얘기 많이 하지? 그냥 재미있는 얘기요. 어떤 재미있는 얘기? 예린이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정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할아버지가 더 좋아요. 아빠는 맨날 바쁘고 할아버지는 예린이랑 많이 놀아줘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욱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아이의 순진한 말일 수도 있었지만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박경수가 경로당에서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죠. 오늘 경로당에서 뭐 했어? 정욱이 물었습니다. 별거 없어. 그냥 화투 치고 놀았지. 박경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여보, 오늘 어디 다른 데 갔다 온 거 아니야? 정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경로당만 갔다 왔어. 박경수는 단호하게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린이가 박경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욱은 모든 게 연결되는 것을 느꼈어요. 지혜의 이상한 외출, 박경수의 거짓말. 이 집에는 분명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었어요. 그날 밤 정욱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예린이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할아버지가 아빠였으면 좋겠어.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정욱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확실한 답을 찾아야 했어요. 진수야, 잠깐 나와봐. 정욱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왜요, 엄마? 박진수가 커피를 마시며 나왔어요. 예린이,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정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검사요? 예린이가 아픈가요? 아니야, 그냥. 요즘 아이들 알레르기나 이런 거 많다잖아. 미리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지혜한테 말해서 병원 예약 잡을게요. 하지만 정욱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려는 거였죠. 예린이가 정말 박진수의 딸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정욱은 혼자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이었어요. 접수 창구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죠. 유전자 검사 받을 수 있나요? 정욱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검사를 원하시는데요? 친자 확인 검사요.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호사는 정욱을 유심히 보더니 설명을 해줬습니다. 검사 받으실 분들의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모발이나 타액 샘플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서류들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정욱은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어요. 박진수와 예린이의 머리카락을 몰래 채취해야 했거든요. 다행히 빗에 남은 머리카락들을 모을 수 있었죠. 일주일 후 정욱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샘플을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시간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그 사이 집안 분위기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지혜는 더욱 자주 외출했고 박경수는 예린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려갔어요. 아버님, 요즘 예린이랑 너무 많이 놀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박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많아? 손녀 예뻐하는 게 잘못이야? 박경수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지혜도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지혜가 뭘 힘들어해? 아이 돌보는 게 힘들면 왜 낳았어? 박경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욱은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박경수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거든요. 마치 예린이를 누군가에게 빼앗기기 싫어하는 것 같았죠. 한편 지혜의 행동도 점점 수상해졌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서 조용히 통화했고 정욱이 나타나면
급히 전화를 끊곤 했죠. 누구랑 통화했어? 정욱이 물어봐도 그냥 친구라는 대답만 반복했어요. 그리고 더욱 이상한 건 지혜가 박진수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남편과 대화할 때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것 같았죠. 요즘 지혜가 좀 이상하지 않아? 정욱이 박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아서. 혹시 부부싸움이라도 했어? 아니에요. 특별히 싸운 것도 없는데. 박진수도 답답해했어요. 이틀 후 드디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어요. 정욱은 혼자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아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북의 유전자 불일치 친자 아님. 단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정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에는 충분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상 박진수 씨와 예린 양은 부자관계가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연결점이 없어요. 정욱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거든요. 혹시 검사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검사는 2번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해요. 신뢰도는 99.9%입니다. 정욱은 병원을 나서면서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손에 쥔 결과지는 차가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욱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예린이가 박진수의 딸이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누구의 딸일까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경수의 과도한 애정, 예린이의 얼굴에서 보이는 박경수의 젊은 시절 모습. 설마 그런 일이. 정욱은 생각하기도 싫은 가능성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집에 도착해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속이 뒤틀리며 구토가 나왔어요. 40여 년간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예린이는 박진수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시아버지 박경수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았죠.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손녀로 알고 키워왔다는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정욱은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이 가정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였죠. 정욱은 사흘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밥을 해도 맛이 없었고 예린이를 봐도 예전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죠. 머릿속에는 온통 그 검사 결과지 내용만 맴돌았어요. 어머니, 요즘 좀 안 좋아 보이세요. 몸이 아프신가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정욱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지혜를 보는 것조차 괴로웠거든요. 박진수도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엄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이시는데. 하지만 정욱은 고개만 저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뒤로는 말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죠. 박경수는 여전히 예린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자주 아이 방에 드나들었죠. 정욱이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뒤틀렸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우리 이야기예요. 예린이가 박경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예린이랑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하자.
박경수의 목소리에는 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어요. 정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끝내야 했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죠. 그날 저녁 정옥은 가족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모두 함께 먹어야겠어. 할 얘기가 있거든. 무슨 얘기인데요? 박진수가 물었습니다. 저녁 때 얘기하자. 모두 6시까지 집에 있어. 지혜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뭘 잘못? 저녁 때 정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6시가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박경수, 박진수, 지혜, 그리고 예린이까지. 평소 같으면 따뜻한 저녁 식사 시간이었겠지만 오늘은 공기가 무거웠죠. 정옥은 밥그릇 대신 다른 것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흰 봉투 하나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박진수가 물었습니다. 정옥은 봉투를 열어서 안에 있던 서류를 꺼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죠. 이걸 좀 보세요. 정옥이 서류를 식탁 가운데 던지듯 놓았습니다. 박진수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내용을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이게 뭐예요? 박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읽어봐. 소리내서 정옥이 차갑게 말했어요. 북의 유전자 불일치. 친자 아님. 박진수는 마지막 부분에서 말을 멈췄습니다. 지혜는 그 순간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어머니, 이게 대체... 박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옥은 온 가족을 차례대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느리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키운 손녀. 그 애가 내 남편 딸이었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거릴 뿐이었죠. 박경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더 잔인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을...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예린이는 진수 아들이 아니야. 그럼 누구 딸이겠어? 정욱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박진수는 여전히 결과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진수야, 넌 속은 거야. 우리 모두 속은 거라고. 정욱이 말했습니다. 그때 지혜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정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왜 이랬어? 왜 이런 식으로 속였어? 박경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죠. 아버지, 박진수가 박경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진짜예요? 정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박경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말씀하세요. 박진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 아내와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제서야 박경수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단 3글자였지만 그 말이 모든 걸 인정하는 것이었죠. 박진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의 아버지와 아내가,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워왔다는 사실을. 언제부터였어? 정욱이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지혜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10년 전에 내가 사라졌을 때. 네. 그때 정욱은 모든 게 연결되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혜가 흐느꼈습니다. 그럼 왜 돌아왔어? 왜 우리를 속이고 살았어? 지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울기만 했죠. 박진수는 갑자기 의자를 뒤로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못 있겠어요.
진수야, 어디가? 정욱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박진수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예린이가 박진수를 불렀지만 박진수는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에는 정욱, 박경수, 지혜, 그리고 예린이만 남았어요. 할머니, 아빠 왜 가요? 예린이가 정욱에게 물었습니다. 정욱은 예린이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지만 이제 예전처럼 순수하게 바라볼 수가 없었죠. 예린아, 넌 방에 가서 놀고 있어. 정욱이 말했습니다. 왜요? 저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가서 놀고 있으라고 했잖아. 정욱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예린이는 무서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평소 따뜻했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예린이가 나가고 나자 정욱은 박경수와 지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욱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40년 넘게 지켜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박진수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욱은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머릿속에는 온통 오늘 벌어진 일들만 맴돌았거든요. 새벽 5시쯤 정욱은 부엌으로 나왔어요. 커피라도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박경수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 못 자? 정욱이 물었습니다. 박경수는 고개를 들어 정욱을 바라봤어요. 하룻밤 사이에 늙어 보였죠. 정욱아. 박경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지 마. 정욱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그래도 설명은. 설명? 정욱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사이에 무슨 설명이 필요해? 박경수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정욱은 커피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비웃었을까? 손녀라고 생각하고 키우는 나를 말이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정욱이 돌아서며 박경수를 똑바로 봤어요. 내 며느리랑 그런 짓을 해놓고 그 애를 손녀로 키우는 나를 보면서 뭘 생각했어? 박경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지혜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욱은 지혜를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도 잠 못 잤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릎 꿇는다고 해결돼? 정욱이 소리쳤어요. 내가 뭘 했는지 알아? 알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용서? 정욱이 비웃었습니다. 이 집에 피가 섞인 죄가 몇 겹인지 알아? 넌 내 시아버지를 안았고 난 그 죄를 안고 손녀라며 키웠어. 지혜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정욱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때 박경수가 일어났어요. 정욱아, 지혜한테만 화낼 일이 아니야. 당신은 입 다물어. 정욱이 박경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정욱은 박경수를 밀쳐냈어요. 박경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40년을 믿고 살았는데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뭘로 본 거야? 그때 예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른들의 큰 소리에 잠에서 깬 모양이었죠. 할머니, 왜 소리 질러요? 예린이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정욱은 예린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예린아, 방에 가 있어. 정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예린이가 다가오려 했지만 정욱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가라고 했잖아. 예린이는 무서워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혜가 일어나서 정욱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예린이한테는 화내지 마세요.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정욱이 지혜를 노려봤어요. 그 애가 있는 것 자체가 죄야.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될 아이라고. 어머니, 지혜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이잖아. 그 애는 내 시아버지 딸이야. 내 남편 딸이라고. 정욱이 소리쳤어요. 박경수가 다시 나섰습니다. 정욱아,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 있어? 정욱이 박경수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이 만든 상황이잖아.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박진수가 들어온 거였죠. 밤새 술을 마신 것 같았어요. 다들 아직도 여기 있네. 박진수가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어디 있었어? 정욱이 물었습니다. 술집, 친구들이랑. 박진수는 지혜를 보더니 비웃었어요. 우리 아내 잘 있었나? 진수야.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마. 박진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이제 뭘 말해봤자 소용없어. 박진수는 박경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기분 어때요? 아들 아내를 안아본 기분이? 진수야, 그만해. 박경수가 말했지만 박진수는 계속했어요. 그만하라고요? 이제 와서? 박진수가 비웃었습니다. 제 딸인 줄 알고 키웠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 딸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만하라고? 박진수는 지혜에게 다가갔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 거짓말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수야, 제발. 지혜가 울먹였습니다. 제발 뭐? 박진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모든 게 실수였다고? 박진수는 갑자기 가방을 들었어요. 저는 여기서 못 살겠어요. 어디 가려고? 정욱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겠어요. 박진수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진수야. 지혜가 따라가려 했지만 박진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따라오지 마. 당신 얼굴 보기 싫어. 박진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현관문이 다시 쾅 닫혔어요. 정욱, 박경수, 지혜만 남았습니다. 예린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만족해? 정욱이 박경수와 지혜를 번갈아 봤어요.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 정욱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이 집은 이미 끝났다고. 박경수도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절망만 가득했죠. 거실 구석에서는 예린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여전히 순진하게 크레파스를 들고 있었죠. 정욱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따뜻한 마음은 들지 않았죠. 이제 모든 게 달라져 버렸거든요. 박진수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죠. 정욱은 지혜와 박경수와 거의 말을 섞지 않았고 예린이조차 피하려 했어요. 지혜는 매일 박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진수야, 제발 한 번만 전화 받아줘. 우리 얘기 좀 해보자. 지혜가 휴대폰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연결음만 계속 울릴 뿐이었죠. 박경수는 거의 집에 있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죠. 정욱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는 것 같았어요. 예린이만 혼자서 집안을 돌아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가 함께 놀아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할머니, 저랑 놀아요. 예린이가 정욱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바빠. 혼자 놀아. 정욱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왜요? 전에는 같이 놀았는데. 전에는 전이고 지금은 지금이야. 정욱은 예린이를 보지도 않았어요. 예린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할머니가 왜 이렇게 차가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정욱은 예린이 방을 정리하려고 들어갔어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책상 위에 놓인 그림들을 발견했죠.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보려고 했는데 한 장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림 속에는 침대가 그려져 있었고 그 위에 두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 명은 긴 머리의 여자, 다른 한 명은 짧은 머리의 남자였어요. 정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그림을 자세히 봤는데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림 아래쪽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이건 우리 세 가족. 아빠는 몰라도 되는 거야. 정욱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거든요. 이 아이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정욱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6살 아이가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빠는 몰라도 되는 거라는 말은 또 뭘까요?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다른 그림들도 살펴봤어요. 대부분은 평범한 아이 그림이었지만 몇 장은 달랐어요. 한 장에는 할아버지와 엄마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있었고 다른 한 장에는 세 명이 함께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예린이. 모든 그림에서 아빠는 빠져 있었어요. 정욱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예린아. 정욱이 예린이를 불렀습니다. 예린이가 거실에서 뛰어왔어요. 네, 할머니. 이 그림, 내가 그린 거야? 정욱이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예린이는 그림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그렸어요. 이게 뭘 그린 거야? 엄마랑 할아버지요. 예린이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어요. 왜 둘이 침대에 누워 있어? 할아버지가 엄마 아프다고 돌봐준다고 했어요. 예린이의 대답에 정욱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전에요. 할아버지가 엄마 많이 아프니까 할아버지가 돌봐주신다고 했어요. 정욱은 속이 뒤틀렸어요. 박경수가 아이에게 그런 식으로 설명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 글씨는 뭐야? 아빠는 몰라도 되는 거라고 쓴 거? 예린이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네. 아빠한테는 말하면 안 된다고. 정욱은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6살 아이에게 이런 비밀을 지키라고 한 박경수가 원망스러웠고 동시에 이 상황 전체가 너무 끔찍했거든요. 할머니, 왜 울어요? 예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욱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야. 정욱이 중얼거렸습니다. 왜요? 할머니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야. 할머니는 아무것도 몰랐어. 아무것도.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린이는 정욱을 안아주려고 다가왔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예린이가 있잖아요. 하지만 정욱은 예린이를 밀어냈습니다. 가지 마. 할머니한테 오지 마. 예린이는 당황했어요. 할머니, 왜 그래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정욱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 아이가 잘못한 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모든 게 떠올랐어요. 박경수와 지혜의 배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할머니는 이제 예린이랑 놀 수 없어. 정욱이 어렵게 말했습니다. 왜요? 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안 돼. 예린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저버리는 거예요? 아빠처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욱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도 아빠가 떠난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린아, 정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저 싫어하는 거예요? 다들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린이가 계속 울었어요. 정욱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방에서 나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방 안에서 정욱은 침대에 엎드려 울었어요. 모든 게 꼬여버렸어요. 무죄한 아이까지 상처받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왜 6살 아이에게 이런 비밀을 지키라고 했을까? 그날 밤 정욱은 결심했어요. 이 상황을 정리해야 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거든요. 예린이의 그림과 글씨는 모든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집의 비밀을,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는지를. 정욱은 그 그림들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끝내야 했어요. 예린이의 그림을 발견한 지 사흘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아침 박경수는 평소처럼 경로당에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버님 어디 계신지 아세요? 지혜가 정욱에게 물었습니다. 경로당 갔다고 하던데. 정욱은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오후 3시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경수 어르신 보호자이신가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정욱이 받았어요. 어르신이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의식을 잃으신 상태입니다. 빨리 오실 수 있나요? 정욱은 전화를 받고도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대. 정욱이 힘없이 말했어요. 지혜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죠.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연세병원 응급실. 빨리 가봐야죠. 하지만 정욱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어머니, 빨리 가요. 지혜가 재촉했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혜를 봤어요. 내가 왜 가야 해? 뭐라고요? 그 사람 보호자가 내가 맞나? 정욱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지혜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남편분이잖아요. 남편? 정욱이 비웃었어요. 40년을 속이고 산 사람이 남편이야? 어머니, 너나 가봐. 내가 더 가까운 사이잖아. 정욱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지혜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혼자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욱을 강제로 데려갈 수도 없었거든요. 1시간 후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분이 안 오시는데 수술 동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목소리였어요. 정욱은 전화를 받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 보호자가 아니에요. 네, 그럼 다른 가족분이. 다 알아서 하세요. 병원비든 뭐든 다 알아서. 정욱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다고? 정욱이 지혜를 똑바로 봤어요. 누가 더 너무했는지 생각해봐. 그래도 지금은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내가 가서 돌봐. 어차피 너희 둘이 더 가까운 사이니까. 지혜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제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하지만 정욱은 단호했어요. 그 사람 인생에서 난 그냥 장식이었어. 이제 와서 보호자 역할 할 이유가 없어. 그날 저녁 박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나 봤어요. 엄마,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 정욱이 답했어요. 엄마가 부인이잖아요. 부인? 정욱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난 이미 그 사람 부인 아니야. 진짜 부인은 따로 있잖아. 박진수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법적인 것만 남았다는 얘기네. 그럼 그것도 끝내야겠어. 엄마, 진수야, 넌 어떻게 할 거야? 집에 언제 들어올 거야? 저는 아직 못 들어가겠어요. 지혜 얼굴 보기 싫어요. 정욱은 박진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자신도 지혜를 보는 게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럼 지혜는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저는 이혼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정욱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혼이 답일까? 하지만 예린이는 어떻게 하지? 며칠 후 박경수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반신마비가 왔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지혜가 혼자서 병원을 오가며 돌봤지만 정욱은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어머니를 찾으세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찾는다고 해서 가야 하나? 한 번만 가주시면 안 될까요? 싫어. 정욱은 단호했어요. 그 와중에 박진수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지혜와 살 수 없다는 거였죠. 엄마, 저는 예린이도 키울 수 없을 것 같아요. 박진수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딸도 아닌데. 그럼 지혜가 키워야겠네요. 혼자서? 무슨 돈으로? 정욱이 물었어요. 박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혜는 전업주부였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거든요. 이틀 후 지혜가 정욱에게 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진수가 이혼하자고 해요. 지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해. 당연한 일이잖아.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예린이는 어떻게 키워요? 정욱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내가 만든 상황이니까. 어머니, 지혜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예린이만이라도 도와달라고? 정욱이 비웃었어요. 내가 왜 널 도와줘야 해? 예린이는 어머니 손녀잖아요. 손녀? 정욱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애는 내 손녀가 아니야. 내 남편 딸이라고. 지혜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래도 아이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그의 존재 자체가 죄야. 정욱이 소리쳤어요. 그때 예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른들의 큰 소리를 듣고 나온 거였죠. 엄마, 왜 울어요? 예린이가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혜는 예린이를 안고 더욱 울었어요. 할머니, 엄마 왜 울어요? 예린이가 정욱에게 물었습니다. 정욱은 예린이를 보며 말했어요. 같이 살 순 없어. 하지만 죄를 짓고도 편히 살게 둘 순 더더욱 없어. 무슨 말이에요? 예린이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욱은 예린이에게 등을 돌렸어요. 더 이상 이 아이를 볼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정욱은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이 상황을 완전히 끝내기로 한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정욱은 일찍 일어나서 예린이의 방으로 갔어요. 아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죠.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는 예린이를 보며 정욱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욱은 조용히 예린이의 옷들을 가방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피스들, 속옷, 양말,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챙겼어요. 할머니, 뭐해요? 잠에서 깬 예린이가 물었습니다. 예린이 짐 싸는 거야. 정욱이 대답했어요. 왜요? 어디 가요? 정욱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짐을 쌌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거든요. 1시간 후 지혜가 일어났어요. 거실에서 정욱이 가방들을 정리하고 있는 걸 보고 놀랐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예린이 짐이야. 정욱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왜 갑자기? 너희 나가야지.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지혜는 당황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디로 가요? 갈 곳이 없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어머니, 제발. 지혜가 애원했지만 정욱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정욱은 예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예린아, 이제 엄마랑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해. 왜요? 여기가 좋은데. 예린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는 더 이상 예린이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할머니도 같이 가요? 정욱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는 여기 있어야 해. 예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저 싫어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정욱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예린이는 죄가 없어. 정욱이 어렵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더는 이 아이를 사랑할 자신이 없어. 지혜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을. 사실이야.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너희가 한 일이 떠올라. 그럼 어떻게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 정욱은 예린이의 가방을 지혜에게 건네줬어요. 여기 예린이 옷들 다 들어있어. 당분간은 이걸로 버텨. 어머니,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거. 정욱이 봉투 하나를 더 건넸어요. 당분간 생활비야. 많지는 않지만 급한 대로는 쓸 수 있을 거야. 지혜는 봉투를 받으며 울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해.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예린이가 정욱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정말 안 보는 거예요? 정욱은 예린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에게는 정말 죄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예린아. 정욱이 무릎을 꿇고 예린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야. 아니에요. 할머니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야. 할머니는 예린이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하는 나쁜 사람이야. 예린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저 뭘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정욱은 예린이를 마지막으로 안아줬어요. 아이의 체온이 따뜻했지만 예전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할머니, 나도 버려지는 거야? 예린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말에 정욱은 말문이 막혔어요. 아이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욱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차마 그렇다고 말할 수도 아니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예린아, 엄마랑 가자. 지혜가 예린이의 손을 잡았어요. 싫어요. 할머니랑 있을래요. 예린이가 정욱에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정욱은 예린이를 떼어냈어요. 가야 해.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돼. 예린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지혜가 울고 있는 예린이를 안고 집을 나섰어요. 가방 몇 개가 전부였죠. 문 앞에서 지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죄스럽게 살겠어요. 정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닫으려고 했죠. 할머니, 예린이가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 말에 정욱의 손이 멈췄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정욱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게 끝났어요. 문 너머에서 예린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정욱은 문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어요.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죠. 40년 넘게 가족들의 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이렇게 고요할 줄 몰랐어요. 거실을 둘러보니 예린이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소파 위에 인형, 바닥에 떨어진 크레파스, 냉장고에 붙어 있는 그림들. 정욱은 그 그림들을 하나씩 떼어냈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죠. 이제 이 집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자리가 없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집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를 하고 가족들을 기다렸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정욱은 혼자서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밤이 되자 박경수가 병원에서 퇴원해서 들어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어렵게 걸어왔죠. 지혜는, 예린이는 어디 갔어? 박경수가 어눌하게 물었어요. 나갔어. 정욱이 간단히 대답했어요. 어디로? 몰라. 관심 없어. 박경수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예린이의 물건들이 모두 사라진 걸 보고 무슨 일인지 눈치챘죠. 정우가, 너무한 거 아니야? 박경수가 말했어요. 너무하다고? 정욱이 박경수를 똑바로 봤어요. 누가 더 너무했는지 생각해봐. 박경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할 말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욱은 혼자 침실에 누워 있었어요. 옆자리는 비어 있었죠. 박경수는 거실에서 잤어요. 정욱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이 집에는 정말 아무도 남지 않았구나.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다음 날 아침 정욱은 박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수야, 지혜랑 예린이 내보냈어. 네? 어디로요? 몰라. 그냥 나가라고 했어. 박진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예린이는, 그 애는 내 딸이 아니야. 신경 쓸 필요 없어. 엄마. 그리고 너도 이 집에 들어올 생각 마. 이제 이 집에는 누구도 환영받지 못해. 정욱은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보니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낙엽들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있었죠. 마치 이 가정처럼 모든 게 떨어져 나가고 있었어요. 정욱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 집에서는 누구도 다시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정욱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호칭도, 따뜻했던 가족의 소리도 이제는 모두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죠. 정욱은 그렇게 혼자 남았어요. 40여 년간 쌓아온 가정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홀로 남은 여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했어요.